네, 심리학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문제는요, 총 85문제를 준비했고요. 이게 1번부터 85번까지가 전부 다 심리학자 이름만 찾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로 뭐 심리학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어떤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중구난방으로 막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자에 대해서 쫙 정리가 돼 있고 또 어떤 학자에 대해서 쫙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그런 개념을 잡고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890년 정신검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고 갈튼과 함께 인간의 개인차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인물은 누구냐? 일단 멘털 테스트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사람 카텔입니다. 카텔. 지금 1번 보기가 1번 분트, 2번 카텔, 3번 비트머, 4번 비네라고 돼 있잖아요. 예, 2번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 1번 문제 심리학자 1번의 첫 번째는 예, 카텔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이 철학과 생리학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고 예,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실을 개설하였고 심리 측정학의 발달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고 자, 근데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가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다가 개인차에 의한 반응을 예, 무시하고 이것을 측정 오차, 관찰자의 태만, 실험 조건이 통제되지 않은 어떤 실수 이런 걸로 예, 고집을 부렸던 사람은 바로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윌헬름 분트입니다. 분트라는 학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재미있으라고 좀 시비를 걸면서 써놓긴 했는데 분트가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옛날 사람입니다. 분트는 1832년생이시고요. 1920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 이분이 그 처음에는 의사였고 그 다음에는 이 생리학과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철학 교수를 했고, 예, 그 다음에는 라이프치히의 독일의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고 해요. 나이가 꽤 됐을 거잖아요. 예, 그제서야 심리학에 굉장히 이렇게 막 책도 발간하고 했다고 하는데,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을 전부 다 섭렵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심리학 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사람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연구 실험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 개인차라는 것이 사실 1800년대하고 1900년대 초에는 개인차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좀 비운의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큰 세상을 사셨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튼 그 시대에는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분트이고요. 그 다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189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개설하고 1904년에 최초로 임상심리학 강좌를 개설한 인물, 그 이름도 유명한 예, 자, 비트머죠, 비트머. 이 아까 말한 제일 처음에 나온 카텔 있잖아요. 카텔도 이 분트의 제자였습니다. 자, 분트의 제자였는데 이 카텔이 공부를 하다가 이 비트머를 만납니다. 이 비트머가 카텔의 제자였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뭐 문화생 뭐 제자 이 개념이 아니라 같이 연구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워낙에 천재였고 다들 이 카텔 밑에서 비트머가 공부를 하다가 예, 얼마나 똑똑했으면 다시 이제 이 사람을 분트한테 보냅니다. 카텔이.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심리 진료소를 개설하였다고 하지만 카텔은 이미 펜실베니아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예, 공부를 하다가 비트머가 분트한테 갔다가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최초의 심리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이거를 카테르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여튼 그런데 자, 비트머라는 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세계 최초로 심리 클리닉을 만든 나이가 무려 29살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재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들을 대상으로 기억과 상상과 의지를 연구하였고, 시몬과 함께 테스트를 개발한 사람, 네, 비뇌 시몬 테스트잖아요. 저 비뇌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또 시비를 걸어놨죠. 예, 지능 검사의 내용이 약육강식에 치중하였고, 지나치게 귀족적이라고 비판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비뇌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짜증이 나니까 공부할 게 많아서 괜히 돌아가신 분들을 붙잡고 시비를 건 예, 가닥이 있는데, 비네가 이 정도로 뭐, 예, 지독하게 뭐 고약한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예, 왜 비네가 만든 검사가 왜 이런 비판을 받았느냐를 잠깐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 일단 이 시대가 좀 비네가요, 옛날 사람입니다. 이 양반도 1911년에 돌아가셨는데, 1800년대를 산 사람이에요. 185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분투하고 되게 비슷한 시대를 살았죠. 예, 분투보다 20살 아래이긴 한데, 분투보다 빨리 죽었네요. 자, 그런데, 이 비네라는 분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정신지체야.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다뤄야 하는 이 아이들을 좀 가려낼 수 없을까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비네가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려면 아이들의 환경과 아이들의 어떤 이런 자질과 이런 거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개인차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인데 이거를 제대로 검사에 반영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자, 비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비내가 정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흑수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검사를 했던 거예요. 일단 잘 사는 집 아이들은 환경적인 자극이 많죠. 이모고모 삼촌을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다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예, 정신지체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모고모 삼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생계가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예, 교육에 어떤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또 상호작용이나 환경적인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것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내가 검사 결과를 딱 내보면 못 사는 집 애들, 예, 환경이 열악한 애들이 정신지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편견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는 모양새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자니까 그런 거지. 예, 비내가 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육강식에 치중하였고 예, 지나치게 귀족적이다라고 비판을 받은 부분인데 비내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과 어떤 좀 특권을 좀 누리는, 예, 뭐, 마라 특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금수저나, 뭐, 이런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아이들과 흑수저와 이렇게 동수저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신지체나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옛날이잖아요. 너무 옛날이어서 이게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최초로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최초로 심리진료소를 펜실베니아 대학에 만든 사람은 바로 위트머 예, 또는 비트머 예, 3번입니다. 라이트너, 비트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트머, 위트머예요. 그쵸? 비트머라고도 하고, 그리고 3번이라는 거. 자, 3번부터는 정신분석의 개념을 쭉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부터 나오는 개념들은요, 일단 외우셔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하고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쭉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엇의 원인과 치료에서의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하였느냐? 신경증입니다. 신경증. 자,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하였고, 자, 로저스는 이런 정신분석이 비인간적이고 지시적이고 너무나 결정론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면서, 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만드셨죠.
상담 심리학과는 별개로, 비내와 시몽은 뭐 했다? 심리 검사를 개발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지금 신경증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현실 판단력에 문제 없고 생활 적응에 있어서 주관적인 불편함이 있는 심리 장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음을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려움은 있지만 직업이나 직업을 갖고 활동하거나 학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상담실이나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경증 환자들인 거고요. 자, 반대로, 자, 정신증. 그쵸? 정신증은 부적응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환각이나 망상 같은 현실 왜곡 증상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나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치료기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쵸? 대표적인 것이 조현병이고. 좀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잘라 말한다면 신경증은 내가 불편해서 병원 가는 거고요. 정신증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신경정신과에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네. 자, 5번 볼게요. 5번. 내담자가 상담에서 자신의 신경증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가정한 상담 이론은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6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자, 2번. 오이디푸스 갈등이 나타나는 발달 단계가 남근기다. 맞습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틀렸습니다. 왜? 자, 6번 답은 2번이고, 보세요. 발달 단계는 대인관계 욕구에 따라 구분된다? 아니죠. 리비도가, 자, 삶의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성적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구분이 됩니다. 프로이트 거는. 인간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정신분석에서는. 자,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감정을 퍽 얹어버리는 거, 다시 재경험하는 거, 이거 전이죠. 전이 분석인 거고요. 자, 이상행동은 초기 아동기의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 갈등에 의한 것이죠. 그쵸? 이 얘기 전부 다 요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하는 표현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자는 사람 깨워서 물어봐도 처음에는 구강기야, 그 다음엔 항문기하고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나와야만 하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예 인쇄해서 벽에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씩 보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렇게 외웠는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네. 자, 그리고 7번. 정신장애가 유전, 뇌구조 및 기능 이상 등에 의해 생긴다는 신체적 원인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물리적인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힘든 걸 겪을 때,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적용이라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에 따라서 갖게 되는 어떤 감정, 기억, 행동 등이 문제를 일으킨다. 자, 이런 것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심리적 원인론입니다. 심리적 원인론. 반대가 이제 신체적 원인론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7번. 심리적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적 원인론으로 머리가 아파 그러면 아유 네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상담받아봐 인 거고 신체적 원인론은 아우 머리가 아파 뇌혈관에 이상 생겼나 보다 빨리 병원 가서 MRI 뭐 CT 찍어보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수단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 자, 무의식적 갈등으로 이거를 설명하려는 것이 정신분석. 잘못된 학습 못 배워서 그래 하는 게 행동주의. 체험을 잘못 인지해서 그래 하는 게 인지적 이론. 그쵸? REBT랑 CBT 정도가 있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자아가 지각한 신경증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아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오죽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허상을 만들어내죠. 자, 8번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자, 9번. 정신분석의 치료적 기법에 있어서 무의식의 의식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죠. 지금 네모 칸에 있는 것들은 예, 정신분석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네모칸부터 채워볼까요? 꿈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치료 기법들인 거죠. 이건 정신분석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치료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저항 분석, 그리고 자유현상, 그리고 예, 전이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치료적 기법들이고요. 정신분석은 이 성에 대한 억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예,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 일반인들한테 이걸 보편하게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동기를 하고 지금 네모가 빠졌습니다. 그쵸? 지금 페이지가 바뀌면서 대한 동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동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네모칸 유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 동기를 무시가 빠졌어요. 네,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네. 성적인 면을 강조하여 인간의 일생에 있어, 그쵸? 자, 무엇의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예, 초기 발달. 이게 이제 정신분석이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예, 부분이죠. 자, 10번. 프로이트에 따르면요, 저항은 자신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보호 형태이고, 자, 그리고 억압. 예, 왜 억압이에요? 의식적 자각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억압은 의식적 자각에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억제는 무의식으로 안 가고 의식적인 수준에서 잘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가 이게 왜 억압이에요? 억제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의식적 자각에서 고통을 제거하면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제거하잖아요. 억제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억제는 고통을 잘 다뤄요. 그쵸? 예, 지금 요 말을 굉장히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고통을 제거하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야 되잖아요. 제거해버리면 무의식으로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억압이고요. 예, 억제하고는 다릅니다. 억제는 굉장히 의식적인 수준에서 잘 다루는 거고, 예, 그쵸? 억압은 무의식으로 치워버리는 거고.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의 뭐가 핵심입니까? 네, 상담자가 멘탈이 강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이고 이것은 신경증 치료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 예, 하나가 삶의 본능, 예, 자, 이 생존을 위한 어떤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이 본능적인 에너지, 예, 바로 리비도죠. 예, 들어갈 말이 이제 살고자 하는 본능, 삶의 본능인 생명 에너지, 예, 리비도고, 사람은 정반대로, 예, 죽음의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예,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11번부터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예, 영상 보는데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10개씩 잘라서 하겠습니다. 11번에서 뵙겠습니다.